옛날 옛적 모두 저편에 카테고리우스라는 별이 있었다. 이 별은 독특하게도 각기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 별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었다. 카테고리우스에는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파라라는 작은 요정이 있었다. 파라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아 별 곳곳을 탐험하며 다양한 존재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존재들이 자신과 다른 카테고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에 서로 소통할 때마다 오해가 쌓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파라는 창문 밖으로 지난번에 만난 친구인 두더지를 떠올리며 산책을 나섰다. 그때 파라는 두더지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 두더지. 뭐하고 있어? 파라가 인사하며 물었다. 안녕, 파라. 땅속 보물들을 정리하고 있어. 이 공간을 내 카테고리에 맞게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지. 두더지가 대답했다. 파라는 두더지의 근면함이 기특했지만 궁금한 점이 생겼다. 보물이라니? 너에게 보물은 어떤 의미야? 두더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게 보물은 땅속의 크고 단단한 돌멩이야. 그것들로 나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 나를 향한 위험을 피할 수 있거든. 파라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에게 보물은 반짝이는 별 조각이나 다른 친구들이 선물해준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주가 지나고 파라는 자신이 잘 아는 연못으로 친구 물고기를 만나러 갔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파라가 오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물고기, 너는 이 연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파라가 물었다. 물고기는 큰 물방울을 내뿜으며 말했다. 물론 물의 흐름이지. 나는 흘러가는 물줄기와 그 속의 흐름에서 나만의 질서를 찾아내. 파라는 물고기의 독특한 관점에도 또 한 번 감탄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다름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각자의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서로의 시각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방법이 필요했다. 파라는 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현자는 파라의 고민을 듣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파라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카테고리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단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펼쳐 보이렴. 우리는 각자의 카테고리를 통해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단다. 파라는 그러한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었다. 이후로 별 곳곳을 다니며 각자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모여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카테고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라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의 카테고리를 인정하며 더 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큰 조화로운 세계를 떠올리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카테고리우스는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보다 훨씬 먼 미래에 목적론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생활 철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라 그 누구라도 마을에 들어온 순간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참나무를 꿈꾸는 도토리처럼 각자의 목적을 향해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루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자신의 인생 목적이 환상처럼 보인다는 전설이 있었죠. 그런데 마을의 연못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로 아무리 간절히 바라더라도 그 물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루카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알고 싶었지만 연못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자문하며 매일 저녁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는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루카, 내가 찾는 것은 너의 밖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루카는 그 목소리를 생각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것을 사랑했고 특히 동물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연을 돌보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이 마을의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루카는 마을의 자연 감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때때로 아픈 동물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그가 아픈 동물들과 식물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를 자연의 친구라고 불렀고 루카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카는 그토록 원하던 자신이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다른 이들이 각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목적이란 때로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루카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깊은 통찰력을 주는 이론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멀리서부터 목적론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한 때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현대 문명과 거리가 멀어 사람들은 간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삶의 결정을 자신들의 직감과 전통에 따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시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턴 스튜어트로 공리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밀턴 시장은 부임하자마자 마을 회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며 그는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마을 전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과 기대에 차서 그의 실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그 바구니에 자신들이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종이에 적어 넣었습니다. 밀턴 시장은 각종 순간들을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마을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사람들은 일상 속 사소한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빵을 먹었을 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등 소소하지만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밀턴 시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질의 정신적 쾌락을 탐구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적어내기 시작한 것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책 읽어주며 웃음소리를 들을 때, 친구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며 깊은 통찰을 얻을 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쾌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턴 시장은 이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견들을 독려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따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회의적인 주민들은 더 높은 질의 쾌락에 대한 수상적 은열정이 과연 공동체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며 비교적 간단한 삶의 기쁨에 만족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밀턴 시장은 한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공리주의 벤치라는 이름의 특별한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 타인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는 단순한 의자와 달랐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칠판과 분필이 놓여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즉석에서 자신의 짧은 생각이나 응원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공리주의 벤치는 대려 공동체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벤치에서 교감하며 더 높은 질의 정신적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노년의 주민들은 미소로 가득 찬 얼굴로 벤치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은 어느새 행복한 소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밀턴 시장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실험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쾌락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얻어지는 더 높은 질의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밀턴 시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바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서로의 삶에 행복을 더해갔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리주의 벤치 옆에서 현재의 행복을 기록하며 끊임없는 웃음과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정신적 쾌락을 충분히 누리도록 도운 작은 마을의 행복한 썰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심오하게 연구하던 철학자 아리스티디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한적한 교회의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택은 그의 철학적인 탐구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리스티디우스는 매일 아침 조그마한 정원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데아, 세계에 대해 명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인 조각가 카리오니가 아리스티디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카리오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완벽한 의자를 조각하려 했으나 그 완벽함의 기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아리스티디우스의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의자의 형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 카리오니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의자를 찾을 수 있을까? 아리스티디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구요, 내가 찾는 그 완벽한 의자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네. 우리가 보는 의자들은 모두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는 깊은 불에 들어가 그림자만을 보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 그림자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카리오니 역시 눈앞의 존재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카리오니는 흥미를 느끼며 아리스티디우스에게 이데아의 세계에 다다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리스티디우스는 더욱 심도 깊은 토론과 사유 그리고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만이 그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세계의 모든 의자를 관찰하고 그 공통된 본질을 생각해야 하네. 그런 다음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상적인 형태를 찾는 것이네. 그리하여 카리오니는 아테네 시내와 교회의 모든 가구점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 그리고 재료로 만들어진 수많은 의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의자의 이미지를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허나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저녁 햇살이 아름답게 지는 정원에서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의자를 그려보던 카리오니는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함은 단지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흔들림 속의 정적이며 부드러움 속의 견고함이구나라고 생각한 카리오니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가 새로운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상해왔던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그 의자는 대칭과 비대칭 그리고 곡선과 각진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독특한 작품이었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확고함을 주었습니다. 카리오니는 그 의자를 아리스티디우스에게 보여주며 드디어 이데아의 일부를 현실로 끌어온 것 같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티디우스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아보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유와 고뇌 끝에 찾아낸 이데아의 그림자이니 이 의자 또한 이데아의 세계에 다다르는 계단이 될 것이라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카리오니는 자신만의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썰은 우리에게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매일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할 때 그 본질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합니다.